부와 행복을 끌어당기는 말의 알고리즘.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밤에 눈을 감는 순간까지 우리는 수많은 말에 둘러싸여 하루를 보낸다.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혼자 있든 함께 있든 집에 있든 바깥에 있든 말이다. 우리는 이 말들에 의해 끊임없이 영향을 받는다. 말이 우리의 행동, 기분, 신체 감각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하루 동안 접하는 말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혼자 마음속으로 하는 말,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하는 말, 내가 남에게 하는 말, 지하철이나 버스 안에서 일방적으로 듣게 되는 다른 사람들의 말, 그리고 여러 대중매체의 영상이나 지면에서 접하게 되는 이미지화되거나 활자된 말. 이처럼 말의 종류는 다양하지만 크게는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스스로에게 하는 속말과 밖에서 들려오는 바깥말이다. 스스로에게 하는 속말은 다시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경우와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경우로 나눌 수 있다. 긍정적 영향을 주는 속말의 대표적인 예는 스포츠 선수들이 자주 하는 혼잣말이다. 스포츠 경기를 볼 때 선수들이 혼자 중얼거리는 걸 본 적이 있을 것이다. 선수들은 스스로를 격려하거나 불안을 조절하기 위해 혼잣말을 의도적으로 사용한다. 나는 할 수 있다. 모든 건 내 편. 언어를 통해 자신의 기분을 긍정적 방향으로 조절하려는 시도이다. 다음은 속말이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사례다. 내담자 중에 불안 증세가 심한 사람이 있었다. 집에서는 괜찮은데 밖으로 나와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면 불안이 심해졌다. 지하철이나 버스가 빨리 오지 않으면 큰일이 날 것처럼 초조해지면서 심장박동이 빨라지고 그러다 공황 발작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겪고 있었다. 불안의 원인은 빨리빨리 해 라고 명령하는 듯한 속말과 큰일 났다 라며 상황을 최악이라고 판단하게 만드는 속말에 있었다. 몸은 가만히 있어도 머릿속에서는 이 말들이 계속 맴돌아 늘 무언가에 쫓기는 사람처럼 초조하고 불안하고 편하게 쉴 수 없었던 것이다. 바깥말 또한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경우와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경우로 구분할 수 있다. 누군가가 나에게 하는 칭찬, 격려, 배려의 말은 대체로 긍정적 영향을 준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라는 속담까지 있을 정도다. 반대로 무시, 비난, 경멸의 말은 부정적 영향을 준다. 가스라이팅이 대표적이다. 대상에게 반복적으로 비난과 질책을 가하여 그 대상 스스로가 문제가 있고 능력이 부족하다고 느끼게 만드는 세뇌의 일종이다. 이러한 바깥말을 지속해서 접하는 사람은 자신을 신뢰하는 마음과 자존감을 잃고 만다. 이렇듯 속말이나 바깥말은 그 내용에 따라 우리에게 긍정적 혹은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 특히 반복될수록 그러한 경향은 두드러진다. 특정한 말을 스스로에게 반복해서 말하거나 누군가가 나에게 반복해서 말한다면 점점 그 말을 믿게 될 가능성이 커진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믿음은 나의 생각, 감정, 행동, 신체 감각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반복되는 언어적 설득은 생각보다 강력하다. 예를 들어 가짜뉴스를 처음 접하면 우리는 거짓인지 아닌지 분별할 수 있고 쉽게 믿지 않는다. 하지만 반복해서 노출되면 서서히 그 뉴스에 영향을 받게 된다. 믿지 않는다고 생각하면서도 그 메시지에 자신도 모르게 침식당하는 것이다. 자주 노출되는 뉴스에 영향을 받지 않고 객관적인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번거롭더라도 그 내용의 사실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그럴 때
지혜가 생기고 현명해지며 주변 메시지에 쉽게 부안해동하지 않고 자신만의 기준에 따라 판단하는 힘이 생긴다. 말도 마찬가지다. 내가 어떤 말에 영향을 받고 있는지 자각하지 못하면 습관적으로 반복되는 자신의 속말이나 타인의 바깥말을 그대로 믿게 된다.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 말에 의해 자신의 행동, 태도, 기분이 좌지우지 되는 것이다. 따라서 속말에 이리저리 끌려다니지 않고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이 어떤 속말을 습관적으로 하고 있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다음 그 말이 자신의 기분을 상승시키는지 하향시키는지를 점검해 보아야 한다. 만약 습관적으로 하는 속말이 자신의 기분을 나락으로 떨어뜨린다면 일단 속말을 멈춘 후 지금 해야 할 일에 집중하는 게 좋다. 그리고 여유가 생기면 기분을 고양시키는 속말로 대체해야 한다. 우리는 감정을 좋은 감정과 나쁜 감정으로 구분하는 데 익숙하다. 즐거움, 행복, 편안함은 좋다고 생각하고 불안, 우울, 화는 나쁘다고 여기며 나쁘다고 생각하는 감정을 느끼면 이를 떨쳐버리기 위해 애쓴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감정을 좋다 혹은 나쁘다로 나누는 것은 낮은 좋다, 밤은 나쁘다라고 나누는 것만큼이나 이상하다. 낮과 밤은 자연의 이치이듯 우리가 경험하는 다양한 감정도 그 감정대로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좋은 감정이나 나쁜 감정으로 나누는 대신 내가 느끼는 감정이 내 삶을 성장시키고 풍요롭게 하는지 아니면 내 삶을 퇴보시키고 파괴하는지로 나누는 것이 더 적합하다. 미국의 뇌과학자 질 볼트 테일러는 한 감정이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데는 평균 90초가 걸린다고 했다. 예를 들어 내가 어떤 일로 화가 났다면 그 화는 90초 후엔 생리적으로 내 몸과 뇌에서 사라지는 것이다. 하지만 90초가 지났는데도 계속 화가 난다면 그것은 내가 그 화를 붙잡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화를 붙잡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그리고 이런 과정을 자주 반복할수록 뇌에는 화에 이르는 전용 고속도로가 생긴다. 주변을 둘러보면 습관적으로 화를 내는 사람이 한두 명은 떠오를 것이다. 혹시 여러분이 그 중 한 명일지도 모르겠다. 화는 아니더라도 자주 경험하는 정서가 있다면 그 감정과 관련된 고속도로가 자신의 뇌에 깔린 것이다. 전용 고속도로가 만들어진 감정은 일상에서 다른 감정보다 쉽게 그리고 자주 경험할 확률이 높다. 이런 경우를 심리학 용어로 반응성이 높다고 표현한다. 자주 반복되어 습관화된 감정은 반응성이 높은 감정인 것이다. 옆에서 누가 툭 하고 건드리면 자동으로 나오는 반응성이 높은 감정이 여러분에게 있는지, 있다면 어떤 감정인지 한번 생각해 보자. 반응성이 높은 감정을 만드는 1등 공신은 생각이다. 생각할수록 화가 나네 라는 말에서도 알 수 있듯 생각은 감정이라는 불을 지속시키고 활활 타오르게 만드는 연료다. 이때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 우리가 경험하는 감정이 달라진다. 예를 들어 자주 반복하는 생각의 내용이 과거에 자신이 저지른 잘못이나 실수에 대한 후회, 그리고 그로 인한 자기 비난이라면 우울한 감정을 경험할 확률이 높다. 미래에 대한 최악의 시나리오를 반복해서 생각한다면 불안한 감정을 느낄 확률이 높으며 타인에 대한 원망을 반복해서 생각한다면 분노를 경험할 확률이 높다. 우울, 불안, 분노를 유발하고 지속시키는 생각을 반복하면
뇌에는 특정 신경회로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만들어진 직통 연결 통로는 작은 자극에도 쉽게 우울, 불안, 분노의 감정을 촉발시키고 그 감정에 사로잡히게 만든다. 그렇게 반복해서 자주 경험하는 정서는 결국 태도로 자리 잡게 된다. 이미 만들어진 감정회로가 삶을 풍요롭게 하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도움을 준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하지만 삶을 피폐하게 하거나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한다면 기존의 회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새로운 회로를 만들어야 한다. 우리는 하루에 생각을 몇 번이나 할까? 캐나다 퀸스대 연구진에 따르면 1분당 평균 6.5번의 생각 전환이 일어나고 이를 하루 중 깨어있는 시간으로 계산하면 대략 6,000번 정도라고 한다. 우리가 하루에 생각을 6,000번이나 한다는 사실보다 더 중요한 건 주로 어떤 생각을 하느냐이다. 반복적으로 생각하는 내용이 군집을 이루고 생각 습관으로 자리 잡기 때문이다. 마치 우리가 본 영상의 내용에 따라 그와 관련된 콘텐츠들을 자동으로 노출시켜주는 유튜브의 알고리즘처럼 주로 내가 관심을 두고 주의를 기울이는 생각은 그와 관련된 또 다른 생각들로 연결된다. 다시 말해, 내가 만들어내는 생각벌레가 주로 어떤 내용인지에 따라 내가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는지가 달라지며 그것들이 결국 나의 인생을 결정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잘 의식하지 못하며 더 나아가 생각을 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의식하지 못한 채로 살아간다. 그런데 의식적으로 노력하지 않으면 긍정적인 생각보다 부정적인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된다. 우리의 뇌는 주로 긍정보다 부정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이다. 따라서 생각의 알고리즘을 바꾸려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습관을 기르는 훈련이 필요하다. 생각 습관을 기르는 건 몸의 근육을 키우는 일과 비슷하다. 예를 들어 팔의 근육을 키우려면 팔에 힘이 들어가는 동작을 반복해야 한다. 자신의 체중을 이용하든 기구의 도움을 받든 반복적으로 무게저항을 이겨낼 때 근육에 힘이 들어가고 근력이 생긴다. 그렇게 하다 보면 들 수 있는 무게가 점점 늘어난다. 생각 습관도 마찬가지다. 이는 마음의 근육을 키우는 것이라 볼 수 있다. 내가 쉽게 부정적인 생각으로 빠지는 이유는 긍정 근육보다 부정 근육이 더 발달했기 때문이다. 그러니 긍정 근육을 반복적으로 써서 크기를 키워야 한다. 자꾸 긍정적인 생각을 하다 보면 점점 더 긍정적으로 생각하기 쉬워지고 그 빈도 또한 늘어나게 된다. 인간의 본래 성향은 긍정에 가까울까 부정에 가까울까? 긍정과 부정을 양쪽 저울에 올려놓고 무게를 잰다면 어느 쪽으로 더 기울까? 사람마다 기울기의 정도는 다르겠지만 대체로 긍정보다는 부정으로 기울어져 있다. 예를 들어 우리는 타인의 장점보다 단점을 더 잘 찾아낸다. 또 상대방이 잘해준 것보다는 못해준 것을 더 오래 기억한다. 스스로에게도 그렇다. 부정적인 것에 더 민감하고 영향도 많이 받는다. 누군가에게 칭찬을 받으면 그 순간은 기분이 좋지만 그 말을 두고두고 생각하며 음미하지는 않으며 쉽게 잊어버린다. 하지만 누군가가 나에게 욕을 하면 쉽게 잊지 못하고 여러 번 곱씹으며 오래도록 괴로워한다. 포털 메인 화면을 봐도 긍정적이고 따스한 제목의 기사보다 부정적이고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가 압도적으로 많으며 우리의 눈길을 더 사로잡는다. 부정 편향성은 과거에는 분명 생명을 유지하고 지키는 데 도움이 되었지만
동물원에나 가야 맹수를 만날 수 있는 현대사회에서는 오히려 몸과 마음의 자원을 고갈시키는 비효율적인 시스템이 되었다. 이렇게 불확실한 자극을 위협으로 판단하게 만드는 영역은 이마 뒤편에 있는 전두엽이다. 전두엽에서도 오른쪽 가장 앞부분인 우측 전전두엽이다. 이 부분이 활성화되면 부정정서를 느끼기 쉬워진다. 한편 왼쪽에 있는 좌측 전전두엽이 활성화되면 기쁨, 열정, 활력 등의 긍정정서를 많이 느끼게 된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좌측 전전두엽보다 우측 전전두엽이 더 활성화되어 부정정서를 느끼기 쉽다. 그러나 앞서 말했듯 일어나지 않을 일에 지나치게 부정정서를 느끼는 건 득보다 실이 크다. 따라서 열쇠인 좌측 전전두엽을 활성화하기 위한 의도적이고 반복적인 훈련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어떤 훈련을 하는 것이 좋을까? 매튜 리카드 스님에게서 그 답을 구할 수 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나이라는 별명을 가진 매튜 리카드 스님은 일반인들에 비해 우측 전전두엽보다 좌측 전전두엽이 훨씬 더 활성화되어 있다. 불행회로보다 행복회로가 활성화되어 있는 것이다. 그는 말한다. 자신의 행복 비결은 스스로의 행복을 비는 마음과 타인의 행복을 바라는 자비의 마음을 내는 데 있다고. 이와 더불어 행복한 생각을 매일 15분간 떠올리는 것도 커다란 도움이 된다고 했다. 의도적으로 행복하게 생각하는 힘을 키울 때 행복회로가 활성화된다. 그동안에 내가 습관적으로 해왔던 부정적인 생각, 말, 행동 패턴을 바꾸려는 시도가 긍정적인 생각, 말, 행동 패턴을 만드는 힘을 키운다는 말이다. 행복을 위해서는 새잎 클로버 속에서 네잎 클로버를 찾듯 의도를 가지고 주의를 집중해야 한다. 삶에서 감사한 일, 좋은 일을 찾아보고 타인을 볼 때나 자신을 볼 때 단점보다는 장점을 보도록 하고 모르는 사람을 지나칠 때 무심히 지나치기보다 그의 행복과 평화와 성장을 바라는 마음을 보내보자. 불행회로가 꺼지고 행복회로가 켜지게 될 것이다. 수학이나 화학에서는 특정 결과값이나 결과물을 나오게 하는 다양한 공식이 있다. 숫자 하나, 기호 하나에 따라 전혀 다른 답이 나오기도 하고 전혀 다른 물질이 되기도 한다. 말에도 그런 공식이 존재한다. 생각의 특정한 공식에 따라 긍정적인 말도 부정적인 말도 만들어낼 수 있다. 이때 부정적인 말을 만들어내는 공식을 심리학에서는 비합리적 인지 전략이라고 부른다. 저자는 책 생각 바꾸기에서 비합리적 인지 전략을 크게 4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이 공식들을 통해 상황이나 사건 그리고 자신을 바라볼 때 우리는 과도한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된다. 첫 번째 공식은 흑백 논리다. 흑백 논리는 다른 말로 이분법적 사고, 절대적 사고라고 한다. 명칭에서 알 수 있듯 자신의 경험을 흑 아니면 백, 모 아니면 도, 이렇게 둘 중 하나로만 평가하는 것이다. 성공 아니면 실패, 친구 아니면 적, 좋은 사람 아니면 나쁜 사람, 만점 아니면 빵점. 이렇게 매사에 극단적으로 생각한다. 특히 완벽주의 성향이 있는 사람들이 흑백 논리로 생각하는 경향이 높다. 10개 중 1개라도 실패했거나 틀렸거나 어긋났다면 잘한 9개는 보지 않고 잘못된 1개로 망했다, 실패했다, 끝장이다라고 결론을 내린다. 그런데 인생의 결과가 성공 아니면 실패, 둘 중 하나만 있다고 생각하면서 평생을 산다고 생각해보라. 결과에 따라 생과 사가 결정될 때 즐겁게 할 수 있는 게임도 얼마나 살 떨릴 수 있는지를 보여준 드라마
오징어 게임처럼 자신의 시도가 성공이나 실패로만 규정된다면 매일 매 순간이 얼마나 살얼음 위를 걷는 것 같을까? 따라서 흑백 논리의 공식을 적용하면서 살 경우 어떤 일을 시도할 때마다 극도의 긴장과 예민함을 보이기 쉽다. 그렇기에 새로운 일을 시도하기 어렵다. 완벽하게 잘하지 못할 거면 아예 시작조차 하지 않으려고 들기 때문이다. 또한 흑백 논리를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는 사람은 타인에게도 같은 공식을 적용하여 평가한다. 상대가 자신에게 호의적이지 않다고 판단되면 나쁜 사람으로 규정해버리고 그렇게 대한다. 대인관계에서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게 될 수밖에 없다. 어떤 경험이든 어떤 사람이든 둘 중 하나로만 판단해서는 안 된다. 이 세상에는 검은색과 흰색뿐만 아니라 다양한 색상이 존재하며 검은색과 흰색 사이에도 다양한 농도의 헤아릴 수 없이 많은 회색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두 번째 공식은 과일반화다. 일반화란 자신의 경험을 통해 알게 된 결과를 그와 비슷한 상황에 적용하는 것으로 학습의 중요한 인지 전략이다. 예를 들어 말티즈, 푸들, 레트리버 등 많은 견종이 있지만 하나하나 다른 개체로 인식하지 않고 전체를 개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도 일반화의 능력이다. 그에 반해 과일반화는 충분한 증거와 논리가 부족함에도 특정한 경험 혹은 일부의 지식을 가지고 자신이나 타인 그리고 세상 전체를 평가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좋아해서 고백했는데 거절당했어. 나는 앞으로 평생 연애도 못하고 혼자 늙어 죽을 거야. 이번에도 실패했어. 나는 왜 항상 운이 지지리도 없는 걸까?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는 자신을 과일반화하는 것이다. 주로 자신이 저지른 실수나 실패를 근거로 자신의 전체를 부정적으로 평가한다. 그 사람 첫인상이 별로였어. 나랑 맞지 않을 거야. 늘 지각하는 걸 보니 저 친구는 인성이 글렀군처럼 생각하는 경우는 타인을 과일반화하는 경우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상대방을 과일반화하여 보게 되면 대인관계에서 큰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 자신과 타인, 그리고 세상을 부정적으로 과일반화하여 생각할 경우 삶에 대해 비관적인 시각을 가질 수밖에 없다. 선택의 폭이 좁아지고 대인관계에서도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으며 혐오와 차별로 이어진다. 인종차별, 성차별, 학벌이나 지역에 대한 선입견 모두가 과일반화의 사례다. 과일반화가 더 크게 문제되는 것은 자기 충족 예언으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자기 충족 예언이란 자신의 기대와 믿음대로 자신이나 상대방을 그렇게 만들 수 있음을 말한다. 예를 들어 상대방을 예의 없는 사람이라 낙인 찍게 되면 나의 표정이나 말투, 상대방을 대하는 태도 등에서 저기가 드러난다. 그러면 상대방도 내가 자신을 싫어한다는 것을 느끼고 방어적으로 행동할 확률이 높아진다. 이러한 상황이 되풀이되면 상대방이 예의 없는 사람이라는 인식은 더욱 강화되고 관계는 파국으로 치닫게 된다. 그런데 만약 그 사람에 대한 내 생각이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었고 실제로는 과묵하지만 선하고 배려심 많은 사람이었다면 비합리적인 생각 때문에 인생에서 만날 수 있는 소중한 인연을 놓친 셈이다. 세 번째 공식은 확대 축소의 경향이다. 확대 축소는 상대방이나 상황의 어느 한 측면만을 과도하게 확대하거나 축소해서 해석하고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는 어떨 때는 희망으로 가득 찼다가 또 어떨 때는 절망에 깊이 빠진다.
같은 상황인데도 무엇을 확대하고 축소하느냐에 따라 경험하는 정서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다. 주로 부정적 경험을 확대하고 긍정적 경험을 축소할 때 우리는 스트레스를 받는다. 강의를 맡아서 처음 강단에 서던 날, 저자는 설레기도 했지만 긴장도 많이 되었다. 준비를 많이 하고 선 강단이었지만 말도 꼬였고 긴장한 탓에 시야도 좁아졌다. 진지하게 집중해서 잘 듣고 있는 학생들도 있었고 재미없는 농담에도 낄낄거리며 웃는 학생들도 있었으며 짜증과 불만이 가득 찬 얼굴로 나를 보는 학생들도 몇몇 눈에 띄었다. 다양한 학생들이 있었으나 그 순간 내 눈에는 부정적 피드백을 온몸으로 내뿜고 있는 학생만 보였다. 그 학생의 몸짓 하나, 표정 하나에 내 마음도 덩달아 출렁거렸다. 호의적인 학생들의 모습은 축소하고 비호의적인 학생들의 모습만 확대한 것이다. 수업이 끝난 후에도 이러한 사고방식은 내 강의 실력이 형편없구나 하는 과일반화와 오늘 수업은 망쳤다는 흑백 논리의 사고로 이어져 한동안 스트레스를 불러왔다. 경험이 쌓인 이후에는 강의를 집중해서 듣는 학생들에게 초점을 두고 수업을 진행하려 노력한다. 그럴 때 강의하는 나도 강의를 듣는 학생도 만족도가 더 높았다. 5명이 모이면 그중 2명은 이유 없이 나를 좋아하고 그중 1명은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고 나머지 2명은 아무 관심도 없다고 한다.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는 없다. 모두가 나를 좋아하게 만들 수도 없다. 우리가 관심을 갖고 노력해야 하는 사람은 이유 없이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이 가장 먼저고 그 다음은 나를 좋아하지도 싫어하지도 않는 사람이다. 무엇을 확대하고 무엇을 축소할 것인지에 따라 우리는 숨은 불행찾기의 달인이 될 수도 있고 숨은 행복찾기의 달인이 될 수도 있다. 4번째 공식은 독심술 사고다. 한국어 사전에서는 독심술을 상대방이 속으로 생각하는 바를 알아내는 술법이라고 설명한다. 주로 상대방의 표정이나 행동을 근거로 해서 상대방의 마음을 추론하는 것을 말한다. 문제는 그 추론의 대부분이 부정적이라는 데 있다. 추론에는 현재 나의 상황이나 심리 상태가 투사되는 경우가 많고 심할 경우 피해의식이나 피해망상이 투사되기도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상대의 마음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며 끊임없이 괴로워하고 스트레스를 받는다. 이미 상대방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확신을 함으로써 그에 상응하는 행동과 태도를 보이게 되고 상대방 또한 그 행동과 태도를 보고 반응을 보이게 되어 독심술 사고가 더 강화되는 악순환을 만들기도 한다. 물론 적절한 독심술 사고일 경우 긍정적인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사회생활에서 상대방의 의중을 파악하고 재빠르게 상황 판단을 하여 대처하는 경우다. 하지만 과도한 독심술 사고는 늘 상대방의 의중과 반응에 과할 정도로 집중하게 만들어 긴장과 스트레스를 유발한다. 다음은 과도한 독심술 사고의 대표적인 예이다. 왜 나를 쳐다보지? 오늘 내가 한 화장이 안 어울리나? 아니면 옷이 이상한가? 내가 말할 때 그 사람 표정이 별로 안 좋았어. 나를 무시하는 게 틀림없어. 자기들끼리 이야기하다가 내가 들어오니 말을 멈추네. 내 흉을 봤나? 우리는 신이 아닌 이상 하나의 상황만으로 상대방의 마음을 정확히 알 수 없다. 내 마음도 잘 모르는데 하물며 남의 속을 어떻게 알 수 있겠는가? 미루어 짐작할 뿐이고 많은 경우 착각일 확률이 높다. 어떤 조건이나 상황이더라도 불행을 만들어내는 공식에 넣으면
불행해질 수밖에 없다. 자신이 지금 부정적인 말을 하고 있고 그로 인해 불행한 인생을 만들고 있다면 내가 하고 있는 생각이 위에서 말한 비합리적 인지 전략에 해당되지 않는지 살펴보자. 부정을 뒤집으면 긍정이 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비합리적 인지 전략을 부정적인 방향으로 사용하기에 불행을 경험한다. 그러나 비합리적 인지 전략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사용하면 불행의 공식을 행복의 공식으로 바꿀 수 있다. 둘 중 하나로만 생각하는 흑백 논리가 불행을 불러오는 이유는 자꾸 부정적인 것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이다. 하나라도 실수하면 실패로, 약간만 서운하게 하면 적으로 생각해서 불행을 경험한다. 하지만 그 반대로 생각하면 전혀 다른 정서를 경험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성공하지 못했으니 난 실패한 거야 대신 완전히 망친 건 아니니 그만하면 성공한 거지 라고 생각하거나 쟤는 내 편이 아니니까 적이야 대신 쟤는 적어도 적은 아니니까 내 편인 거야 하고 말이다. 특정 경험이나 일부의 지식에서 얻은 결론을 가지고 전체에 적용하는 사고방식인 과일반화의 경우 긍정적 단서를 전체에 확대하여 적용할 경우 자기존중감, 우월감, 만족, 사랑, 자비감을 경험하기 쉽고 자기충족적 예언의 선순환을 통해 긍정적 감정이 증폭될 수 있다. 확대 축소의 경향의 경우 긍정적인 부분을 확대하고 부정적인 부분을 축소할 경우 행복을 경험하기 쉽다. 예를 들면 자신이나 타인의 단점은 축소하고 장점은 확대해서 본다거나 친구에게 서운한 것은 축소하고 자신에게 잘해준 것을 확대해서 보는 것이다. 독심술 사고의 경우 상대방의 마음을 부정적으로 예측할 때는 불행을 경험하지만 반대로 긍정적으로 해석하면 행복을 경험한다. 예를 들면 만약 상대방이 인사를 안 받고 지나갈 때 괘씸하다고 생각하는 대신 무슨 고민이 있겠지, 나를 못 받겠지 등 이유가 있어서 그랬겠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누가 자신을 쳐다보면 불쾌하다고 생각하는 대신 오늘 내 스타일이 괜찮나 보네. 내가 메고 있는 가방에 관심이 있나? 하고 생각하는 것이다. 평소에 하는 생각과 말 습관이 어떤 비합리적 인지 전략에 해당하는지를 찾아본 후 그것이 부정적이라면 뒤집어서 생각해보자. 이 작업은 부정적인 생각의 뿌리를 알 수 있게 해주고 다르게 생각하는 힘을 키워준다. 비합리적 인지 전략의 방향을 다르게 사용하면 불행으로 기울어진 길을 행복으로 기울도록 만들 수 있다. 성악가 조수미는 무대에 오르기 전 옆에서 보기에도 안쓰러울 정도로 부들부들 떤다. 하지만 무대 위에 서면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완벽하게 공연을 끝낸다.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 그녀는 몸을 떠는 행위를 불안으로 인한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공연에 대한 설렘 때문이라고 말한다. 사람들 앞에서 멋진 공연을 보여줄 기대감으로 떤다는 것이다. 이렇게 떨림을 설렘으로, 긴장을 흥분으로 해석하는 태도를 심리학 용어로 인지적 재해석 또는 인지적 재평가라고 한다. 어떤 음악이 차에서 흘러나오느냐에 따라 차창 밖의 풍경이 다르게 보이듯 같은 상황이지만 내가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전혀 다르게 받아들여진다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을 문제로 바라보느냐, 도전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 자신에게 전달되는 메시지가 완전히 달라진다. 문제를 문제라고 생각해서 문제라는 말도 있듯이 자신에게 주어진 조건을 문제로 받아들이게 되면 두려워지고 피하고 싶어진다.
그런 상태에서 어떤 일을 한다면 주로 회피 동기로 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회피 동기는 어떤 상태가 안 되는 것이 목표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나 선생님에게 야단 맞지 않기 위해 공부를 한다면 이는 회피 동기에 의한 행동이다. 문제가 되지 않게 하는 것, 그리고 피하고 싶은 것에 초점을 두고 행동하는 것이다. 반면 주어진 조건을 도전으로 받아들이면 원하는 목표와 가까워지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에 초점을 맞추게 된다. 이는 어떤 상태가 되는 것이 목표인 접근 동기의 태도다. 예를 들어 공부하는 이유가 부모님에게 칭찬을 듣기 위해서거나 원하는 꿈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접근 동기에 의한 행동이다. 자신이 바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행동하는 경우다. 원하지 않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 어떤 일을 하는 사람과 원하는 상황에 다가가기 위해 어떤 일을 하는 사람 중 어떤 사람이 더 스트레스를 받겠는가? 당연히 회피 동기로 행동하는 사람이 접근 동기로 행동하는 사람보다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는다. 그 일 자체가 가지고 있는 스트레스에 더해 하기 싫고 피하고 싶은 마음인 저항감까지 추가되기 때문이다. 과정은 물론이고 결과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주고 만다.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하는 회피 동기의 태도를 접근 동기의 태도로 바꿔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마법의 말들이 있다. 해야 해 대신 해볼까가 그런 말이다. 우리는 습관적으로 해야 해라는 말을 달고 산다. 밥 먹어야 해, 운동 가야 해, 공부해야 해, 돈 벌어야 해, 회사 가야 해 등 말이다. 해야 해라는 말에는 하고 싶지는 않지만 어쩔 수 없이 한다는 강제성이 들어있다. 반면 해볼까라는 말에는 스스로 시도해보고자 하는 자율성이 내포되어 있어 저항감을 줄여준다. 또 다른 예로 조지프 캠벨의 너가 들어가기 무서워하는 동굴이 너가 찾는 보물을 품고 있다와 같은 문장은 두려워서 피하고 싶은 일을 직면하도록 그리고 기꺼이 경험하도록 도와준다. 무언가를 잘 해내지 못할 것 같고 실패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올라오거나 어떤 일을 할 때 저항감이 느껴질 경우 방금 소개한 말들을 잠시 시간을 내어 되뇌어 보고 숙고해 보자. 불안, 두려움, 저항감을 줄여주고 현재에 집중하는 힘을 키워줄 것이다. 나는 세상의 좋은 것들을 마음껏 누릴 자격이 있다. 자신에 대한 기대가 너무 높아 매번 좌절하는 여성이 있었다. 자신은 능력이 부족하기에 밥 먹을 자격도 슬퍼할 자격도 없으며 기뻐해서도 안 되는 존재라고 생각했다고 한다. 그녀가 자신에게 자주 하는 말은 내가 해봤자 되겠어? 실수한 나를 받아들일 수 없어였다. 저자는 그런 그녀에게 스스로를 따뜻하고 친절하게 대해보는 숙제를 내주었다. 숙제를 내준 그 주에 그녀는 마트로 장을 보러 갔다. 과자를 좋아하는 그녀는 마트에 가면 주로 할인하거나 묶음으로 저렴하게 판매하는 과자를 구매했다. 그날도 평소처럼 저렴한 과자를 찾고 있었던 그녀에게 문득 이런 말이 떠올랐다고 한다. 너 돈 벌잖아. 여기에 있는 거 뭐든 살 수 있어. 싼 과자 말고 너가 먹고 싶은 과자를 골라도 돼. 이 중에 너가 제일 먹고 싶은 게 뭐야? 그렇게 자신에게 묻자 갑자기 눈물이 났다. 그동안 먹고 싶었으나 가격 때문에 망설였던 과자를 바구니에 담으면서 마음이 그렇게 행복하고 벅차오를 수 없었다고 한다. 나를 존중하고 세우는 말은 특별한 말이 아니다. 그저 자신에게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며 친절하게 물어봐 주면 된다.
지금 뭐 하고 싶어? 지금 뭐 먹고 싶어? 마치 소중한 친구한테 진심 어린 관심을 보내주듯 내가 원하는 것이나 필요한 게 무엇인지 살펴보고 친절하게 물어봐 주는 것이다. 나를 존중하는 또 다른 방법은 자신을 소중하고 귀하게 여기는 태도를 갖는 것이다. 귀한 사람을 대하듯 자신을 대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스스로를 무시하거나 하대하는 말이 나올 수가 없다. 예를 들면 다음의 태도로 자신을 대하는 것이다. 식사할 때 허기를 채우기 위한 식사가 아닌 자신에게 음식을 대접하는 마음으로 음식을 먹어보는 거다. 특히 주부들은 아이나 남편의 밥상은 정성 들여 차려주면서 정작 자신의 밥상은 대충 차려서 끼니를 때우는 경우가 많다. 이는 스스로를 부대접하는 행위이며 함부로 대하는 것과 같다. 그리고 그것을 본 자녀나 남편도 엄마나 아내의 그런 모습에 익숙해지면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런 대접을 해도 괜찮다고 자신들도 모르게 머릿속에 각인하게 된다. 그러니 평소 안 쓰던 예쁜 접시에 남편이나 아이가 좋아하는 반찬이 아닌 자신이 좋아하는 반찬을 정성스럽게 만들어 담아 손님을 대접하는 마음으로 자신을 대접해보자. 밖에서 식사할 때도 마찬가지다. 습관적으로 아무렇게나 입에 넣지 말고 음식을 내 몸에 대접한다는 마음으로 먹으면 또 다른 느낌을 느끼게 될 것이다. 그렇게 나를 소중하고 귀하게 대하면 자연스레 얼굴의 표정, 몸짓, 행동, 언어가 달라진다. 더불어 나를 대하는 상대방의 태도도 달라지며 상대방을 대하는 나의 태도 또한 달라진다. 긍정의 선순환이 일어나는 것이다.